자 여러분, 자 이제 13주차 강의 시작됐는데요. 13주차 오늘 1교시, 2교시, 그 다음에 14주차 1교시, 2교시면 이제 끝나죠.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오늘 13주차 1교시 강의를 끝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머지 세 강좌는 물류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이 시간은 목표 시장의 선택과 포지셔닝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고 2교시에는 물류의 전략적 중요성, 현대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에 있어서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요.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과는 뭐 제품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적으로 승부를 하고 전략적으로 승부했는데 지금은 성숙기 시장에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과점 시장 내에서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에서 어떤 비용을 누가 세이브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기업의 승부가 결정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서플라이 체인과 유통 전략 그죠? SCM 상에서 공급, 제조, 유통 기능이 있고 거기에서 그렇죠? 이런 SCM 자체가 공급망을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물류적인 성격의 전략 자체가 기업의 경영 전략과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추가적인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경영 전략을 시행하고 국제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필연적으로 공급망이 해외로 확대되고 계약 단계에서 물류적 요소가 가미되고 정형화된 국제 거래 조건이 존재해서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스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을 참고로 부가 지식으로 반영을 강의 기획서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목표 시장 선택과 포지셔닝을 갖고 강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그 세 강좌는 이미 촬영되어 있는 그죠? 학부 국제경영학과 학부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학부에서 물류 및 운송론 과목에서 촬영된 그 자료 3개를 갖다가 링크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봅시다. 오늘 목표 시장의 선택. 자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그 기업이 목표로 하고자 하는 시장을 선택하는 과정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해외 시장으로 확대하면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진출을 하려고 하면 우선 대상 국가를 먼저 선정을 해야겠죠. 대상 국가. 일단 해외 시장으로 목표 시장을 바꾸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뭘까요? 해외 시장으로 대상 국가를 이렇게 물색하는 목표 시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가 있죠? 첫 번째, 자신의 역량을 발휘. 내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작은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이 정도 역량이면은 나의 경쟁 우위라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해외 시장에도 충분히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해 간다면 우리 기업의 성과에 훨씬 더 양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시장을 다각화하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내 역량이 국내에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요, 여러분? 자, 자신이 이 국내에서 자기가 속한 업종이 너무 경쟁이 치열해. 그죠? 그래서 수익이 나기가 어려워.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에 나보다 더 경쟁력이 높고 더 발달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해외 직접 투자에 의해서 진출을 해. 투자를 하고.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경쟁이 너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국내 시장을 떠나서 우리 한국 시장보다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데 경제 발전 단계가 좀 전 단계에 있는데 우리 기업이 그쪽 시장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죠? 훨씬 더 여기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겠죠. 또 기업 수준의 전략 차원에서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갖고 있는 시장을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경쟁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또 다른 시장, 특히 성장세가 높은 시장, 우리 기업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시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해외 시장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복수의 국가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장에 먼저 진출하겠죠. 여러 국가에 동시다발적으로 진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그죠? 가용한 자원이 제한되잖아요. 인력과 시간과 그죠? 자본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 시장을 중심으로 진출을 하고자 할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베스트 안이 나오겠죠. A 국가로 선정됐어요. 그럼 이 A 국가로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목표 시장을 식별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국가가 정말 우리가 속한 업종, 산업이 성장세에 있는가? 성장세.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 이거를 그 다음에 보겠죠. 국가가 선정된 다음에 그 국가 시장 내에서 내 업종에 대한 상황, 산업 구조가 성장세에 있는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내가 진출을 결정해도 크게 리스크가 없는지를 결정하겠죠. 주로 어떤 걸 볼까요, 여러분? 과거 통계 자료를 보고 그 업종의 산업 성장률 같은 걸 보면 예측이 가능하겠죠. 3개년, 5개년, 10개년 이렇게. 그렇죠?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요걸 결정하고 나면 우리 산업 쪽이 그 진출하고자 하는 그 국가에서 굉장히 잠재 가능성이 높아. 최근에 3개년 동안의 산업 성장률을 봤더니 뭐 매년 뭐 20% 이상씩 성장하는 고성장을 보이고 있어. 일단은 좋은 거죠. 그럼 만약에 그러한 국가, 그러한 산업 성장세가 있는 시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 기업의 잠재 매출은 정말 달성될 수 있을까? 그죠? 기업의 매출,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을 시도하게 되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렇죠? 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지만이 기업의 경영 전략과 마케팅 전략이 유효할 수 있잖아요. 전략 수립에 마케팅 계획 수립의 대상이 정해지는 거예요. 방법과. 그렇죠? 그런 절차를 겪게 되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기업 매출과 수요 예측하는 방법은 일단 시장에 가서 제품을 런칭하고 그쪽 무대에서 그쪽 시장에서 기업 활동하기 전까지는 좀 어렵겠죠. 정확한 그죠? 결과를 얻어지기가. 그래서 사전에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수요 예측을. 그죠? 그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시계열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계열. 그렇죠? 시계열 분석.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타임 시리즈라고 해요. 타임 시리즈.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 그렇죠? 시계열 분석. 그렇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 순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 그죠?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서 추정하는 것이죠.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죠. 우리 산업 수요가 이 국가에서 과거 20년치, 15년치, 뭐 30년치, 10년치의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갖고 그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추세 분석을 해 보니까 시계열 자료가 있어야지 추세가 나타나겠죠, 여러분.
한 2, 3년 통계 자료 갖고 추세를 분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석하기 어렵죠. 너무 짧은 기간이니까. 최소한 10년, 20년은 돼야지만이 그 수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일정 부분의 변화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추세가 뭐 수요가 시간에 따라서 이게 뭐 한 20년치 할까요? 20년치 시계열 자료를 분석했더니 수요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정확한 어떤 일정한 추세가 그려지지 않으면 이것도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추세 분석을 하려면 여러분, 그죠? 일정한 주기를 갖고 이렇게 상승해 왔다거나 또는 내려오는 추세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평균을 그리거나, 그러니까 시계열 자료 모두가 누가 봐도 그 데이터를 갖고 일정한 트렌드로서 우리가 예상할 수,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그 현상을 보인다. 그랬을 때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추세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게 수요라면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30년 동안의 어떤 수요 예측 자료를 보니까 평균 10%만큼 상향 조정돼 왔더라. 그쵸? 그런데 보니까 어떤 특정 시기에는 수요가 갑자기 이상항징으로 떨어졌더라. 어디 갑자기 올라갔더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그 시기에 맞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거 자료를 치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IMF 경제 위기가 있었던 97년, 98년 때는 어떠한 경제 데이터를 봐도 좀 약간 특이한 동향을 보였겠죠. 그럴 때는 한국은 이러한 추세를 거의 걸어왔는데 이 시점에 이러한 빅 이벤트로 인해서 추세가 좀 특이한 동향을 특이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기업이 이제 마켓에 대해서 소비자의 행동과 마켓에 대해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인과관계 분석이 있어요. 인과관계. 모든 현상을 원인과 결과로 보는 그런 분석이죠. 그 시장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기업에서 관심 있는 결과 수치는 뭐예요, 여러분? 기업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그렇죠? 수요죠. 매출액. 매출액이 수요랑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출액, 수익성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 지향하는 파이낸셜한 퍼포먼스, 궁극적인 기업경의 결과로 귀결되는 그런 요인들인데, 그럼 기업이 바라는 그런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냐를 살펴보면은 그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강화시켜 준다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치인 매출과 수익에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영 전략과 마케팅 전략으로서 그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면 그쪽 시장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양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인과관계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과관계. 인과관계 분석. 그렇죠? 인과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그 결과물, 이 결과에 대한 걸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종속된 변수. 또는 얘를 이제 결과 변수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결과에 대한 거니까 결과 변수. 그다음에 이 결과 변수를 가져오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얘를 독립 변수. 얘는 다른 말로 원인 변수네. 원인 변수. 얘가 원인이 돼서 얘가 결과를 가져오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애에 의해서 이 결과는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강화되면 얘가 커질 수 있고 얘가 적어지면 적어질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서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싶다. 이 매출액이 뭐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수요가. 이걸 알고 싶은 걸 Y라고 할까요? 결과 변수 얘는 Y고 얘가 매출이다. 그렇죠? 그럼 얘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 보니까는 뭐 제품의 품질,
그죠? 뭐 기능성, 그다음에 기업의 뭐 신뢰성, 그다음에 매장의 크기, 뭐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있겠죠. 그죠? 그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조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조사를 해야 될까요? 그 마켓에서 소비자들에 대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죠? 매출에,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살 때 여러분들은 뭐를 보겠느냐, 그죠? 이 업종의 이 제품을 살 때, 이 아이템을 살 때는 어떠한 부분에 구매 소구점이 있느냐, 디자인이냐, 아니면 그 매장의 크기냐, 상점의 제품 구색이냐, 거기 매장 직원의 친절도냐, 제품의 품질이냐, 디자인이냐, 애프터 서비스냐, 이런 걸 놓고 조사하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현지의 수요, 즉 매출액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가 영향을 미치더라, 그 시장은. 그래서 그 시장의 마케팅 전략, 경영 전략은 뭐를 중심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쪽 시장은 제품의 품질에서 구하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와인을, 그렇죠? X1, 원인 변수 X1, 원인 변수 X2, 원인 변수 X3, 그 다음에 Xn 개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서 얘에게 영향을 주는데 각각의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품질이 베타 1에 영향을 주면 얘는 베타 2, 베타 3, 베타 n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개수값이 다르게 나오면은 기업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떨까요? 선택과 집중의 정도, 다 자원의 배분의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쪽 시장은 얘를 중요시 여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원인 변수와 똑같은 수준의 자원 배분을 해주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현지 시장에서 수요를 예측하고 기업이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내용 중에 포지셔닝 내용도 있는데 포지셔닝은 뭐 간단해요. 포지셔닝은 그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고객의 마음속에 우리 제품이 어떠한 모습으로 각인되어져 있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렇죠? 포지셔닝이죠. 자, 우리가 마케팅에서 보통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4가지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포피라고 하죠. 포피. 마케팅의 포피. 이 포피가 뭐예요, 여러분?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그죠? 그다음에 플레이스. 제품 가격, 촉진, 그다음에 유통 이렇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5P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데 이게 바로 포지셔닝이죠. 그렇죠? 포지셔닝은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제품이 고객의 마음속에 어떻게 각인되어 있느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을 시키는 게 가장 베스트인가? 굉장히 럭셔리하고 고급품으로 포지셔닝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일상제로 포지셔닝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의 제품군과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걸 포지셔닝화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대부분 제품들이. 사용해보지 않아도. 제가 여성용 명품 백을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샤넬이라든지 명품 브랜드의 백을 보면 어떤 생각? 그 브랜드 굉장히 럭셔리한 브랜드, 굉장히 고가품 이렇게 그냥 인식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어때요? 타보지 않아도 굉장히 럭셔리한 자동차고 고가의 자동차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게 이미 기업의 마케팅의 포지셔닝 전략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용해보고 경험해본 다음에 알 수 있는 건데 이미 기업의 전략에 의해서 포지셔닝화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이소 어때요, 여러분? 다이소라고 하면 누구나 다 굉장히 일상재 소비재 저가의 소비재를 싸게 살 수 있는 곳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포지셔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지셔닝이에요, 여러분. 포지션.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제품을 어떠한 모습으로 시장에 고객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느냐에 대한 전략적 문제, 전략화 그런 것을 포지션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머지 세 개 강좌는 지금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그다음에 마케팅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이 현대에 와서 높아지고 있는 물류 분야에 대한 거예요. 원래 물류 자체가 마케팅의 유통의 한 분야였다가 지금은 그 범위가 확산돼서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전체로 확산되고 그 전체 공급망 전략 자체가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미 녹화되어 있는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물류 쪽의 자료를 링크해서 이렇게 연계시켜주는 거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 시간에는 물류의 전략적 중요성 제3의 이윤원이라는 그런 강좌 내용을 링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14주차 첫 번째 강좌는 SCM과 유통전략이라는 관점에서 현대의 SCM을 구상하는 공급, 제조, 유통과 관련돼서 중간에 물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전략적으로 이게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네, 마지막 교시는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정형화된 거래 조건인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그죠? 줄여서 인코텀즈라고 하는데 바이어와 셀러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보통 셀러가 수출자고 바이어가 수입자가 되죠. 그네들의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을 사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국제 간의 거래는 어때요, 여러분? 일단 거래가 성사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인 물류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 물류 활동이 일어나는 범주가 굉장히 장거리가 되죠. 그럼 뭐가 발생해요? 물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죠. 그 물류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